안녕하십니까. 서울 아산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조교수 정경훈입니다. 먼저 2년 만에 열리는 이런 귀한 자리에 강의를 맡겨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신경중재 마취의 이해입니다. 근래 여기저기 외부 회의를 가면 처음으로 자기소개를 하게 됩니다. 요즘은 얼굴도 못 보고 카톡으로 먼저 인사를 하기도 하죠. 그럴 때 저희과 다른 선생님들은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카톡, 나는 정형외과 마취한다. 카톡, 나는 이식 마취한다. 카톡, 나는 소아 마취한다. 등등의 자기소개를 할 때 저는 출장 마취를 한다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 반응이 카톡. 이런 식이죠. 뭔데? 출장 마취 어디 나가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근래에 들어서는 마취통증의학과에 노라라는 텀이 생기면서 좀 소개하기 편해졌어요. 노라는 논 오퍼레이팅 룸 아네스테지아 수술장의 마취입니다. 노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해보면은 다시 말하면 원격지 마취입니다. 근래 마취과 영역에서 노라의 입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그래프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그래프는 2009년부터 2018년도까지 메이오 클리닉에서 전체 수술 대비 노라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보시다시피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2018년도에는 전체 수술의 50% 이상이 수술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라가 발전하게 된 데에는 세 파트의 힘이 컸는데요. 이 세 파트는 각각 노라 3대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각각을 보면은 카디올로지, 라디올로지, 그리고 가스트로엔테롤로지입니다. 자, 그럼 우리 병원 상황은 어떨까요? 이 그래프는 작년 통계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영상의학과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는 저희 팀의 스케줄 때문이기도 한데요. 이 표가 저희 팀의 일주일 세션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일주일에 20개의 세션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 12개를 영상의학과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저희의 가장 큰 고객이라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저희의 최대 고객이고 저희는 이 시대의 참된 마취과 의사로서 여러분들의 니즈를 잘 분석하고 그걸 맞추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경중재 시술을 할 때 원하는 게 뭐고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임모빌리티입니다. 임모빌리티는 좋은 영상을 얻기 위해서도 필요하죠. 다음으로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 바이탈 사인을 관리하는 것일 거고요. 우리 병원에서는 참 드물지만 갑자기 생길 수 있는 합병증들을 잘 관리하는 건 역시 저희가 해야 할 일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환자의 만족감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만족감이나 엔지오라이시스 역시 저희에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을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전신마취만이 답입니다. 그럼 전신마취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니즈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현재 병원에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임모빌리티를 어떻게 유지하는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임모빌리티는 신경근 차단제, 즉 NMBA의 적절한 주입을 통해서 유지하게 되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여기서 적절이라는 말이 참 어렵습니다. 만약 이 적절히가 안 되고 양이 부족하게 된다면 블럭이 충분하지 못할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예기치 못한 움직임, 그리고 이게 중요한 순간이라면 예기치 못한 합병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TOF라는 기계를 통해서 신경근 차단 정도를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이 기계의 원리는 손목에 전기 자극을 4차례 주고 이에 따른 엄지손가락이 움직이는 횟수와 그 다음에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움직임의 비율을 비교해서 표시하는 것입니다. 신경근 차단제가 주입하고 시간이 지나면 이 횟수가 점점 줄어들고 이 피크가 점점 줄어들어서 마지막엔 없어지게 되는데요. 컴플리트 블록이 되면은 이렇게 TOF 제로가 되게 됩니다. 이 상태가 가장 적절한 상태가 될 것이고요.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신경근 차단제를 지속 주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신경근 차단제를 주입하면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은 퍼시스턴트 블록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퍼시스턴트 블록은 결국에는 회복 지연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전에는 저희가 이걸 사용할 때 시술이 끝나기 전에 적당히 눈치를 좀 보다가 신경근 차단제 주입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왜냐면은 기존의 리버스 에이전트는 특성이 있는데요. 네오스티그민으로서 이 약제가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와 결합을 해서 씨름의 아세틸콜린 레벨을 올려서 상대적으로 신경근 차단제의 농도를 낮추는 것이었어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 실제 혈중에는 신경근 차단제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근래에는 브리디온이라는 약제가 개발되면서 패러다임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이 약제는 신경근 차단제와 다이렉트로 결합을 해서 이거를 신경근 차단제가 이렇게 있으면 구조상 싸서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완전히 혈중에서 제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론적으로만 잘 작동을 한다면 1분 내에 근위 환자가 모두 제거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양을 투여했을 때요. 그래서 근래에는 충분하게 근위 환자를 사용하고 거기다가 브리디온을 끝날 때 리버스 에이전트로 사용하는 것이 전략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술 중 바이탈 사인은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도 트라이어드 막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혹시 전신 마취 할 때 어느 순간에 가장 자극이 많이 가는지 알고 계시나요? 이 화살표가 전체 수술의 과정인데요. 이 과정에서 여기 환자를 깨우고 익스투베이션을 할 때, 즉 튜브를 뽑을 때가 3등입니다. 2등이 인시전 넣을 때, 즉 처음에 환자가 마취가 되고 칼을 넣을 때가 아프다는 거죠. 아니 근데 인시전이 2등이면은 1등은 어디란 말이야? 이렇게 하시겠지만 의외로 여기입니다. 인투베이션 할 때. 인투베이션 할 때가 수술 전체 과정 중에서도 가장 자극이 심하다는 거죠. 자극이 심하다는 거는 결국 혈압이 많이 오를 수 있다는 건데요. 이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혈압이 많이 튀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컴플리케이션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혈압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흔히 사용되는 것은 하이도즈 오피오이드를 사용하거나 흡입 마취제의 농도를 올리거나 아니면 리도케인을 주거나 베타블로커를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는 현재 전정맥 마취라고 마취제를 모두 다 정맥 마취제를 투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수월하게 조절할 수 있는 것이 하이도즈 오피오이드 방법입니다. 약제를 이렇게 충분히 주입하고 저희가 인투베이션을 하게 되고요. 술 중에 혈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모든 환자에서 A라인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술 중에는 바이탈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술에 비해서 혈관조정실에서 이루어지는 수술들은 전반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이 적습니다. 환자가 많이 스테이블한 편이라는 거죠. 자극이 별로 없는 편이고요. 거기다가 마취제나 오피오이드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환자가 카디아가 아웃풋이 떨어지고 그리고 SBR이 떨어지면서 혈압이 떨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희가 혈압을 올리기 위해서 거의 모든 환자에서 IV 페니레프린을 알파 아고니스트인 IV 페니레프린을 주입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약을 하면 모든 환자에서 A라인 모니터링을 하면서 혈압이 튈 것 같은 순간에 미리 하이도즈 오피오이드를 사용하고 그리고 혈압이 떨어질 것이 예상되는 순간에는 IV 페니레프린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전신마취 중에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시술 중 환자에게 합병증이 발생하진 않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저희는 머리 쪽을 하고 있으니까 신경학적 문제가 생기지 않는가를 체크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저희가 머리 쪽에 시술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암 같은 것들이 머리 쪽을 찍고 있기 때문에 모니터를 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비스밖에 없거든요. 이 비스는 바이스펙트럴 인덱스 모니터라고 하고요. 원리는 이렇게 주저리 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간단합니다. 이 세 가지 단어인데요. EEG를 가지고 세데이션이나 마취의 정도를 파악한다. 즉, 이 비스라는 모니터 자체 수치는 비스 스코어라는 것이 환자의 마취 뎁스를 확인한다는 거죠. 환자의 신경학적 컴플리케이션을 볼 때는 비스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뎁스만 확인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비스 말고 무엇으로 볼 수 있느냐? 비스와 함께 나오는 것이 SR이라는 게 있어요. SR. SR은 서프레션 레이쇼고요. 이는 EEG 상의 서프레션 레이쇼를 보는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마취가 깊어져도 SR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 아니더라도 브레인 인저리나 트라우마에서도 SR이 올라간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모니터 가지고는 이 비스 모니터링을 통해서 비스가 떨어지거나 그 상태에서 SR이 많이 올라간다 이러면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시술자와 상의를 해서 이 컴플리케이션이 발생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전신 마취제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좋은가? 이게 제일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사실 마취제는 엄청 다양하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크게 나누면 가스 마취제냐 아니면은 정맥 마취제냐. 본래 타일이 가스예요. 가스 마취를 하느냐 정맥 마취를 하느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문이 되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를 비교한 논문이 신경문제 파트는 많지 않은데 제가 가지고 온 건 두 가지 논문이 있고요. 첫 번째 논문에서는 2014년도 대한마취과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인데 여기서는 흡입 마취제인 세보플로레인이 정맥 마취제인 프로포폴보다 더 안정적인 혈력학적 지표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회복도 빠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도에 실린 논문 역시 마찬가지로 회복은 더 빠른데 세보플로레인이 더 빠른데 프로포폴이 더 프로파일이 좋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깰 때 좀 더 부드럽고 환자가 혈압이 많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깬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가? 어떤 것이 월등히 좋다는 근거가 사실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 마취과 영역에서는 어떤 걸 쓸지는 결국 마취과 의사의 선호도와 기호에 따라서 결정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병원에서는 정맥마취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전반적으로 저의 기호에 따른 겁니다. 제 맘이죠, 제 맘으로. 제가 정맥마취제를 선호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환자의 의식과 통증을 따로 관리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시술 중에 비스가 오르면서 혈압과 심박수가 갑자기 상승하는 이벤트가 있어요. 환자가 어떤 이유에서인가 깬다는 거죠. 자극이 뭐 심해서 깨든지 아파서 깨든지 분명히 깬다는 건데, 이럴 때는 흡입마취제든 정맥마취제든 똑같습니다. 그냥 약을 많이 틀면 돼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스는 올라갔어요. 근데 혈압이나 하트레이트가 거의 변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환자가 조금 마취 상태라서 그런지 혈압이나 BP가 아슬아슬한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컨디션입니다. 근데 비스는 올라가니까 환자는 각성에 가까워지는 거죠. 이런 컨디션에서 흡입마취를 사용하게 되면은 비스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사용한 흡입마취제가 오히려 카디악 서프레션을 많이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를 위해서 또 승합제를 사용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고요. 하지만 정맥마취제 같은 경우는 단지 비스만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따로 관리할 수 있는 게 좋은 거고요. 반대 경우 한번 볼까요? 오히려 비스는 가만히 있는데 BP가 올라가고 하트레이트가 올라가는 컨디션. 이런 컨디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환자는 아직 각성 상태까지 의식이 올라오지 않은 상태인데 단지 자극 때문에 환자가 페인을 느껴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마취제보다는 오히려 오피오이드를 올려서 환자의 자극을 좀 낮춰주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따로따로 관리할 수 있다는 면에서 저는 정맥마취를 선호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유로는 흡입마취제 같은 경우는 팻에 어큐뮬레이션 되는 게 좀 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수술이 길어지거나, 그러니까 시술이 길어지거나 아니면은 좀 뚱뚱한 사람들이 시술을 했을 때 이럴 때 문제가 돼요. 아니 나는 분명히 환자를 잘 깨워서 튜브 잘 뽑고 나갔는데 환자가 회복실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길어진 시술 동안 그리고 팻에 어큐뮬레이션 되어 있던 그런 지방에 녹아있던 것들이 조금씩 나오는 거죠. 나와서 다시 환자의 서큘레이션으로 들어가게 되면 환자가 다시 잠을 자게 되는 거예요. 이런 면들 때문에 저는 정맥마취제를 선호하고 있고, 이 슬라이드를 정리하면은 컨트로버셔가 있다. 전반적으로 뭐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나는 정맥마취를 선호한다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경중재에서 가장 적합한 마취 기법은 전신마취예요. 근데 여기도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전신마취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사실 뭐 전신마취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있죠. 이제 뭐냐면은 시술을 할 때 환자의 의식 그리고 신경학적인 상태의 검사를 진행하면서 해야 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죠. 왜냐면은 환자가 너무 많이 자고 있으니까.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모니터드 아네스테틱 케어 맥입니다. 맥은 간단히 말하면 세데이션을 마취과가 주관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장점은 마취과가 같이 있으니까 언제든 환자가 안 좋아지면 전신마취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술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즉각적으로 처치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맥으로 시술을 진행할 때 현재까지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약제는 덱스메데토미딘입니다. 발음이 너무 어려워요. 이거 항상 제가 말이 꼬이는데 좀 이해해 주세요. 덱스메데토미딘은 알파 아고니스트로서 진정과 진통 양쪽의 효과를 보이고 브레인 인저리나 트라우마로부터 뉴로프로텍티브 이펙트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CPP나 ICP를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고요. 게다가 가장 중요한 것은 호흡기계의 영향이 적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장점이죠. 시술하면서. 신경중재 영역에서 덱스메토미딘을 사용한 연구는 전신마취의 보조제로서 사용된 연구가 대부분이었지만 세데이션으로 적용된 연구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 없는 거 찾아가지고 하나 찾은 게 이 논문이고요. 이 논문에서는 1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로딩 도우즈 없이 덱스메토미딘을 투여한 경우 혈력학적으로 큰 변화 없이 시술을 잘 마쳤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레스피레이션의 억제가 없이 시술이 잘 되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이 약을 사용해보면 문제가 좀 있는데 의외로 브레디카디아가 정말 심하게 옵니다. 그래서 브레디카디아가 원래 있는 사람들에서는 사용하는 게 좀 꺼려질 정도인데 이것보다 호흡기계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약이 없어서 현재는 이 약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마취과에 간만에 새로운 마취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레미마졸람이란 약인데요. 이 약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미다졸람과 같은 벤조다제핀 계열의 약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울트라쇼데팅이라고 할 정도로 분해가 빠른 약이에요. 원리는 이 미다졸람 링에다가
메칠 에스터를 하나 붙여서 만든 것인데요. 메칠 에스터가 몸의 전반적으로 전신에 분포하고 있는 넌스페시픽한 에스터레이즈에 의해서 가수분해가 빠르게 이루어져서 이넥티브 폼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펙트가 약제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론에 따르면은 약제 중단 후 5분에서 10분 사이에 풀 얼라탄 상태로 된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약제가 개발된 지 오래되지 않아서 한창 연구가 진행 중인데요. 신경중재 영역에서는 아직까지 연구가 된 것이 없지만 여러 세데이션 영역에서 그 유용성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연구들의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해보면 미다졸람과 비교해서 시술의 성공률은 월등히 높고 심혈관계 그리고 호흡기의 부작용은 월등히 적다고 보고되고 있고요. 프로포폴과 비교하면 시술의 성공률은 비슷한데 이 프로포폴의 최대의 약점인 호흡기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약이죠. 거기다가 추가로 이 레미마졸람이라는 약은 장점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안타고니스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다졸람과 동일하게 플루마제닐에 의해서 약효가 리버스가 된다는 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시술 중에 혹시 문제가 생기더라도 플루마제닐 투여해서 빠르게 리버스 시킬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는 것이죠.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이 약이 전신마취에서만 승인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신경주의 영역에서 사용을 하지 못했지만 다른 세데이션 영역에서 살짝 사용을 해보고 있는데 실제로 괜찮은 건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1월, 12월 사이에 맥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이제 승인이 날 예정이니까 그때 저희가 한번 사용해보고 내년에는 어떤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를 요약하면 첫 번째, 신경중재 파트는 출장 마취 최고의 고객이다. 두 번째, 신경중재 마취에서 대부분의 환자는 전신 마취가 가장 좋은 것 같다. 세 번째, 안전하고 적절한 전신 마취를 위해 마취과는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네 번째, 신경학적 검사를 적극적으로 하는 환자 같은 경우는 전신 마취보다는 맥이 더 좋은 것 같다. 현재까지 맥에 가장 좋은 것은 덱스메데토닌입니다. 마지막으로 레미마졸람이 기대된다 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